사회경제 제5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정분배 기초이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로 보면은 그 제1편에 해당이 됩니다. 제1편 우리 교재본 목차에 제1장부터 시작해서 제5장까지 있거든요. 거기까지 한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갔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은 제2편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제6장 이렇게 해서 적정분배 기초이론 이렇게 돼 있죠. 157페이지부터 187페이지에 약 한 3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강의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제5주차 오늘 이제 이 적정분배 그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면 제6주차에 사회보장제도, 그 다음에 제7주 지출과 예산제도 여기까지 공부하면 우리가 이제 절반을 마치게 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중간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보고서 공지했죠. 그거를 제 10주차까지 이제 부과한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본론에 들어가서 적정분배 기초이론을 하겠습니다. 이 적정분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이제 계속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우리 뭐라고 할까, 시장 개입,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놓은 것을 우리는 이제 분배 또는 배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뭐 시장에 어떤 교란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제 다시 시장 질서를 복원을 하고 보다 이제 그 소득 분배가 뭐랄까 최적 상태로 만드는, 그걸 우리는 이제 재분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최적 상태가 된 그런 재분배란 건 어떤 것이냐, 이걸 놓고 볼 때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모든 국민들의 소득 배분이 아주 평등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조금 다뤄봐야 됩니다. 모든 전 국민 5천만 명이 소득 수준이 똑같아지는 게 과연 최적이냐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런 획일적인 평등이 최적 배분이냐, 아니면 형평성이나 다른 그 기준도 봐야 되느냐, 이런 거 사실 그런 것 부분도 이렇게 사실 이론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얘기할 부분들은, 자, 이제 첫째 부분이 적정분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데, 적정분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자, 적정분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적정분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과연 적정분배냐, 이제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다 해보게 되겠는데, 자, 먼저 한번 그 기초가 되는 이론들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분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득분배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시장 메커니즘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소득분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소득분배입니다. 시장에 맡겨놨을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미 공공재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 어떤 정치적 선택,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소득분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연적인 상태, 자연적인 형태의 소득분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특히 외부성이 존재하고 시장에 이제 교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랄까 경제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선거에 의해서 또 중요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본 것이 공공선택이론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라고 하는 원리가 쉽게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위적으로 해서 소득 재분배, 그래서 소득 분배는 자연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소득 재분배는 인위적인 정부 개입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배와 이제 재분배 그 개념을 구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전통적으로 볼 때는 고전경제학, 다시 말하면 아담 스미스, 특히 리카도의 고전경제학과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전주의 경제학, 그리고 심지어 막스까지 얘기하는 것이 한계 생산 역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적 그 소득 분배라고 하는 것은 생산력이, 한계 생산력이 결정한다는 거죠. 한계 생산력이 결정해서 최적 상태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다시 말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상태로 해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소득 분배라고 하는 것이 최적이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력 그 이윤을 이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장 메커니즘의 원리인데, 첫째는 이제 그러한 것이 최적도 아니고, 두 번째는 그러한 시장 원리가 쉽게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공공선택 상황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한계 생산 역설에 의한 그 소득 분배는 이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바로 비의도적인 그냥 이제 의도적인 이제 소득 재분배에 들어가고 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그 한계 생산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면은 이것은 전통적인 적정 분배 이론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심지어 막스까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 거죠. 이 이론은 결국 뭐냐면 가치 또는 소득, 판매량, 이익 같은 것은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력이 저하한다. 결국은 한계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결국은 이런 가치 분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한계 생산 역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최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불과 대가가 공평하다는 거죠. 노력과 보상이 일치하는, 노력하는 만큼 이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말한 것처럼 한계 생산력 그 요소 이외에 다른 요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재능이 좀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유산을 많이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기회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경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의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나온 것이 이제 인위적인 또는 의도적인 소득 재분배입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최적 분배에 이룰 수가 있다. 거죠. 여기서는 이제 전제로 한 것이 분배와 재분배는 다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분배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계 생산 역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분배입니다. 그러나 재분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것이 이제 최적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재분배입니다. 그런 면에서 분배와 재분배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분배라고 하는 것은 미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희소성의 가정, 그리고 경제인의 가정에 의해서 최소의 이익으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미시경제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바로 분배라고 한다면은, 그 재분배는 이제 거시적인 겁니다. 크게 볼 때 이제 사회 구성원, 우리가 말할 때 국민 경제 차원에서 어떻게 사회 구성원들 전 인구가 어떻게 소득이 배분되는 것이 최적이냐, 이런 상태로 보기 때문에 거시적 시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에 의한 1차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서 나타난 조정에 의한 결과가 조정이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런 재분배를 통해서 누군가는 이제 얻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잃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분배에 의해서 저소득층은 이익을 얻게 되고, 재분배를 통해서 고소득층은 손실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죠. 이런 재분배를 통해서 저소득층이 얻는 이익이 크냐, 아니면 고소득층이 부담하게 되는 손실이 크냐, 이걸 비교를 해서 저소득층이 얻는 이익이 고소득층이 부담하게 되는 손실보다 크다면, 절대값이 크다면 이거는 공공재적인 전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런 재분배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떤 액면가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효용을 이제 비교를 할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공공재의 성격을 모두 그 비경합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비배제성, 비분할성 이 세 가지 종류의 공공재의 성격을 모두 충족시켜서 파레토 최적 배분 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자면 저소득층이 얻게 될 이익이 고소득층이 부담하게 될 손실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은 파레토 최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두 번째 볼 것이 이제 어떤 것이 최적 배분이냐고 이제 그 관점을 보는 거죠. 관점을 보는 게 결국은 부존자원 기준, 그 다음에 공리주의 기준, 평등주의 기준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적정부패냐? 지금 평등주의 기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진 분배가 최적이다 이 식으로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소득 수준이 똑같이 연봉이 똑같이 예를 들면 뭐 1억 정도 이렇게 보상이 될 때 그것이 최적 분배가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이 평등주의적 관점이라면 이제 부존자원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공리주의 관점이 있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먼저 부존자원 기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존자원이라고 한 것은 말 그대로 부여되고 존재하는 그런 자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actor endowment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말하자면 전부적인 자질, 그 사람이 가진 능력, 재능, IQ, EQ,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자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게 된 노력, 자질과 노력에 기초한 배분이 적정 분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노력에 정비례해서 이루어지는 배분이 적정 배분이다 이렇게 보는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단일 시장적인 능력, 절대적인 능력이 중요하냐 아니면 경쟁 시장적 능력, 상대적 능력이 중요하냐. 그럼 예를 들면 IQ가 EQ가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그 절대치가 중요하냐 아니면 이제 어떤 게임 이론적으로 해서 서로 이제 경쟁을 시켜서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중요하냐 이렇게 또 봐야 되거든요. 절대값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대적인 그런 능력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만 인정받는 능력이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냐 이런 걸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를 무시한 그런 능력이 중요하냐 아니면 기회가 균등할 때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가 똑같이 주어질 때 능력이 중요하냐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부존자원 기준도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자본주의적 기준이 대체로 부존자원 기준이죠.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노력에 부응해서 이제 비례해서 이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느냐? 한국에서만 그만한 능력이 인정받는 거지 세계적으로도 그만한 능력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느냐? 어떤 사람은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그만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엄청나지만 기회가 못 주어져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어떤 잣대로 이것을 비교를 할 거냐 하는 게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에 갖고 있는 장점,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의 정비례해서 배분을 한다는 장점임과 동시에 또 한계점이 되는 거죠. 그만한 또한 다른 주관적인 요소랄지 특히 기회에 이게 참 중요해요. 충분한 기회를 줘보고 기회라고 하는 게 누구나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오고 어떤 사람은 기회가 찾아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자본주의의 장점과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부존자원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리주의 기준이 있습니다. 공리주의 기준은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도 얘기했던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이제 구성원 각자 이런 한계 효용을 비교를 해서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주는 그런 그 배분이 적정 배분이다. 부자들한테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한테 조금 주고 부자들은 많이 줘야 행복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줘도 행복하잖아요. 부자들한테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한테 조금 주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전체가 다 행복하면 그게 적정 배분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주로 한계 효용을 봐가지고 부자들한테는 한계 효용 값이 그만큼 크니까 많은 걸 이제 배분하게 만든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계 효용 값이 적으니까 그런 건데 결국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 이런 사람들의 한계 효용을 균등화시켜서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우리가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한계 효용을 항상 체감하게 돼 있는데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면은 한계 효용이 체감할 최종 체감 이런지 어떤 뭐랄까 어떤 순환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계 효용을 그냥 쭉 균등하게 하는 것이 총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여기 바로 이제 생산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계 생산을 균등화시킴으로써 총 생산을 극대화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학점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점도 A 플러스와 뭐 C, D를 이게 들쑥날쑥 한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B 플러스로 꾸준히 가는 것이 훨씬 전체 학점이 좋다. 다시 말하면 이제 표준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물론 이제 평균값도 올려야 되겠지만 평균값을 조정할 수가 없다면은 우리는 표준 편차 값을 최소화하는 다시 말하면 한계 값을 이제 최소함으로써 총 누계를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한계 효용의 균등화에 의한 총효용이 극대화입니다. 이게 바로 공리주의적 기준이죠. 이게 또한 이제 공리주의 기준도 겉으로 볼 때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합하는 것 같고 우리 그 원칙이 부합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자들은 많은 걸 바라니까 많이 줘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만 바라기 때문에 조금만 줘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만족시키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공리주의 규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정의로는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에게 조금 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배분적 정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의론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맥시민이냐 미니맥스냐 지금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올 겁니다. 공리주의는 바로 그런 식의 그 적정 분배를 말하는 거고 평등주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평등한 분배, 그러니까 기계적 평등이 있고 획일적 평등이 있고 비례적 평등이 있고 또 보상적 평등이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 평등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간단치가 않아요. 우리가 선거할 때처럼 1인 1표주의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획일적 평등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5천만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1억씩 주는 게 공평하냐? 이거는 이제 획일적 평등 기준에서 볼 때는 맞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그 왕성한 활동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력도 부족할 거고 지금 갓 태어난 신생아한테는 이력이 굉장히 너무 클 겁니다. 자, 이럴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비례적 평등이 맞지 않냐? 비례적 평등. 필요한 사람한테 많이 주고 덜 필요한 사람한테 조금 주고 그러면 이제 그게 비례적 평등이고 반대로 그러면 부자들한테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조금 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비례적 평등에 맞겠지만 보상적 평등에 맞게 할 때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한테 많이 줘서 부자가 되게 만들고 부자들에게 조금 줘서 좀 가난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평등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보상적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평등이 사실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평등주의도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각자의 총 효용을 균등화시키는 그런 분배. 아까 말한 것처럼 공리주의적인 그런 분배가 맞을 것이냐 아니면 최저값은 보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부존자원 그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한 분배가 맞는 것이냐 이런 기준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보상적 평등 기준에 맞게 최저소득층한테 후생 극대화를 시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또 그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것을 우리는 맥시민이라고 했었잖아요. 맥시민. 자, 맥시민이란 말은 맥시미제이션 오브 더 미니멈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 이것이 다시 말하면 정의로운 기준에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니맥스는 미니미제이션 오브 더 맥시멈입니다. 부자들을 한테 최소를 주는 거. 요것은 이제 요게 이제 정의로운 기준이고, 요게 공리주의 기준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평등주의란 말이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획일적 평등, 그 다음에 그 공리주의적인 비례적 평등, 그 다음에 정의론적 보상적 평등, 이 세 가지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적정 분배 척도 측정을 할 때 이제 보면 사실은 은근히 은연중에 그 획일적인 평등을 전제하고 있다는 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적정 분배 판단 기준을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자본주의적인 부전자본 기준, 그 다음에 공리주의 기준, 그 다음에 평등주의 기준, 이렇게 나오는 건데, 평등주의 기준을 우리는 그 정의론적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갈리테리안 기준을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나가 소득 재분배 수단, 분배 대상, 그 다음에 수단, 이렇게 보면 소득 재분배할 때 이제 대체로 분배 대상은 소득이죠. 사실 돈입니다. 재정입니다. 어떤 현물 이런 것보다는 돈이죠. 물론 현물을 지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현금으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의 형태로, 주로 이제 금전인데 주로 소득의 형태로 이제 분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가 나온 것이 여가입니다. 여가를,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주는, 이런 두 가지가 사실은 분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재분배 수단들을 한번 나눠서 보면, 먼저 수입 측면이 있고 지출 측면이 있습니다. 수입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 배분이 될 것인가, 그 다음 지출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 배분이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사실 나눠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 사회보장, 이것은 지금 지출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정부 재정 지출과 예산제도, 이거는 바로 그게 바로 이제 그것도 지출 측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중간시험 끝나고 공부하게 될 조세, 이것은 이제 그게 바로 수입 측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것이 최적 분배 이론을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득 재분배 수단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수단이 이제 지출 측면에서 사회보장, 그리고 정부 재정 지출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입 측면에서 조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이 이 과목의 구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 재분배 수단, 먼저 수입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수입 측면 역시 조세입니다. 나라 살림, 재정에 있어서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조세거든요. 국세, 지방세, 뭐 관세,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조세 수입이 나라 그 재정 수입이 한 9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조세란 말이에요. 자, 그래 조세를 한번 이렇게 보면은, 자, 먼저 이제 이렇게 그 조세 종류별로, 조세 유형별로 이것이 재분배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소득과세, 두 번째가 소비과세, 세 번째가 재산과세,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법인과세입니다. 사실 법인과세도 소득과세죠, 그죠? 소득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소득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가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는 이제 개개인들이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이나 뭐 이런 게 이제 그 개인소득세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소득세는 각 기업들이 이제 벌어들이는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이제 부담하게 되는 세금, 요걸 우리는 법인소득세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법인세는 소득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먼저 소득과세의 재분배 효과를 한번 보면은, 이 소득과세는 지금 말하자면 이제 개인소득세입니다. 개인들이 근로소득, 개인들이 자산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그 조세가 재분배에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런
소득과세를 강화하면 재분배에 어떤 효과가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불평등의 직접적인 기준인 소득을 지불의 능력의 척도로 파악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우리가 이제 불평등의 가장 그 직접적인 기준이 바로 소득 아닙니까? 소득. 뭐 자산형 근로소득이든 자산소득이든 하여튼 그 사람의 소득이기 때문에 이 소득을 지불 능력의 척도로 보는 겁니다. 능력의 척도로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소득 공제 제도가 있어가지고 연말에 이제 똑같이 이제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소득세를 받아가지고 연말에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지불 능력을 고려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이 몇 사람 있냐, 예를 들면 뭐 의료비를 얼마나 썼냐,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해서 그 사람의 세금을 돌려주는 거죠. 이미 냈던 세금을 어떤 사람은 돌려주고 어떤 사람은 안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소득공제제도입니다. 그리고 획일적인 소득과세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연말 소득공제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과세가 대표적인 누진과세입니다. 누진과세, 그러니까 세율을 이제 차등화시켜서 저소득자한테는 아예 세금을 아예 면제해주고, 그 다음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고소득자한테는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취지가 바로 누진세라는 걸 잘 알 겁니다. 이런 누진세를 통해서 소득 불평등을 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소득세는 전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소득세를 매기면 그거를 남한테 떠넘길 수가 없어요. 세금을 남한테 떠넘기는 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그래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전가. 영어로 말하면 shift. 이거는 세금을 남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자기가 월급을 탔을 때 내가 연봉을 한 달에 월급을 내가 500만 원을 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나옵니다. 70만 원. 이렇게 되면 그 70만 원 남한테 떠넘길 수가 없어요. 그냥 원천 징수를 해서 그냥 국세청에서 그냥 원천 징수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전가를 할 수가 없다는 점에 있어서 소득과세는 굉장히 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세 정의를 구현할 때 첫째가 바로 소득과세의 누진 세율 정도, 이걸 많이 봅니다. 최고 세율이 얼마냐, 이것을 많이 보는 거죠. 최고 세율이. 그 다음에 소득과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시장에 대해서 별로 충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근로의욕이 떨어지지 않아요. 나한테 세금을 많이 매긴다고 내가 월급 안 받겠다,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득과세는 시장기구에 대한 충격이 미미하기 때문에 소득과세야말로 최적 배분, 적정 분배, 재분배 효과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전가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유용한 수단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문제는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득이 투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서 과잉 부담하는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소득을 다 감춰서 엄밀하게 음성화 시켜가지고 탈세를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제 모든 소득, 쉽게 말하면 지하 경제를 완전히 이제 없애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간접과세입니다. 간접세. 이게 말하는 소비과세가 다 이제 간접과세인데, 소비과세는 이제 일률적으로 부과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무조건 10%로 부과하다 보니까 생필품에 대해서도 10%, 사치품에 대해서도 10% 이렇게 부과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굉장히 역진적입니다. 소득과세가 갖는 누진 이런 조세 정의와 전혀 거리가 먼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소비과세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비과세가 갖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이 바로 이 역진적인 비정의죠. 정의와 거리가 멀다고 같은 게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대중소비재과세, 아까 말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특히 역진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이제 개별소비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이것이 이제 옛날에는 특별 소비세라고 해서 고가품에 대해서 양주나 골프채나 승용차나 이렇게 이제 사치품 이런 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외에 한 번 더 특별 소비세 이렇게 매겼잖아요. 지금 이름이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개별 소비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한 번 더 부과함으로 해서 간접과세가 갖는 그런 뭐랄까 역진적인 성격을 조금 완화할 수는 있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감면 제도를 적용하게 될 경우에 역진성은 중립화된다. 예를 들면 생필품 같은 예를 들면 뭐 라면이나 쌀, 연탄 같이 이렇게 서민들이 쓰는 것들은 이제 아예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소주나 이런 것들 이런 거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책값, 교재 이런 거는 이제 다 면제해주고 등록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그러나 고가품은 다 이제 10%씩 받고 그다음에 더 비싼 것들은 이제 개별 소비세로 해서 한 번 더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면 간접과세는 좀 간접과세가 갖는 역진성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간접과세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조세 저항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소비과세 세율이나 그 금액을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저항이 적고 그다음에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간접과세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간접과세 같은 경우에도 또 그 뭐랄까 연말에 또 돌려주는 그런 환불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수증을 잘 이제 모아서 연말에 가지고 가면 최저소득 그 최저생계점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소비가세를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 가보면은 다 간접과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세율도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는 부가가치세율이 10%밖에 안 되지만 미국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연방세가 있고 그 주세가 있어갖고 합치면 막 15% 이상 되는 데도 있어요. 굉장히 이거 높다 이렇게 되지만 그런 나라들은 또 환급제도가 잘 돼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연말에 다 또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법인과세입니다. 이 법인과세는 이제 삼성, 현대가 이제 해마다 당기 순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가하기가 쉽습니다. 삼성, 현대의 법인세에 대해서 세금을 강화하면 그 기업에서 그걸 부담하지 않고 그 세금을 그 가격에다 반영을 시킵니다. 현대자동차 차값에다가 삼성전자 핸드폰 값에다 다 반영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그 법인세를 그냥 부담하는 셈이 되다 보니까 이 전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인과세는 전가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전가를 못하게 하고 법인세를 강화해야지 전가를 그대로 하게 해놓고 법인세는 강화해봐야 아무런 조세정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가할 수 있냐 그런 전가 가능성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전가를 할 수가 있으면 전가가 가능하면 결국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소비과세가 돼서 역진적이 되고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전가가 불가능하면 소득재분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삼성, 현대가 세금을 많이 내면 그만큼 조세 수입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법인세를 올려라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 법인세를 올리되 전가를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해야지 물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곤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재산과세죠. 재산과세는 말 그대로 재산에다가 이제 부과하는 주로 이제 부동산에다 부과하는 세금이 이제 재산과세입니다. 부동산도 이제 토지나 이제 건물 이렇게 이제 이원화시켜서 토지분 건물분 이렇게 해서 부과하는 것이 재산과세입니다. 자, 재산과세는 크게 이제 보유과세와 이전과세가 있습니다. 보유과세는 말 그대로 이제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반 재산과세죠. 주로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이제 보유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과세는 집을 사고 팔 때 차를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이전과세입니다.
이전과세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어요? 취득등록세가지. 취득등록세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과세고, 보유과세는 재산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유과세는 일반 재산과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냅니다. 그리고 그런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종부세를 한 번 더 부과합니다. 이게 이제 보유과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조세 정의를 구현해 보려고 하는 거죠. 나라에 따라서 이제 부유세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종부세라는 이름으로, 현재 우리나라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이제 부과를 하고,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청에서 이제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전과세, 이거는 주로 이제 지방세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전과세입니다. 집을 팔 때 오른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거,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인데, 이것도 대표적인 이전 과세입니다. 이름은 양도소득세라고 이름 붙이지만 이것도 소득이라고도 볼 수 있죠. 돈을 벌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부동산에 관계되어 있으니까 또 재산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지금 말한 것처럼 시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취득세, 등록세, 살았을 때 이제 물려주는 증여세,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물려받는 상속세,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과세입니다. 증여세, 상속세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증여세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물려받아서 내는 세금은 증여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내게 되는 세금은 이제 상속세가 되는 건데, 증여 상속세는 세율이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증여 상속세법이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증여세법, 상속세법 이렇게 법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증여 및 상속세법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율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여 상속세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과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소득을 우리는 자산소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크게 나누면, 개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면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그걸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든지, 아니면 그걸 갖고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산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과세는 조세 저항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부세를 강화하니까 뭐 세금 폭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세목 중에서 조세 저항이 제일 큰 것은 바로 재산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액이 매년 변합니다. 집값이 매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평가액이 수시로 변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과표의 표준화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지방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하는 재산세랄지, 그 다음에 취득등록세랄지, 그 다음에 자동차세랄지, 이런 것들은 평가액이 수시로 변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국세청에서 징수를 안 하고 그냥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방세로 부과되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라마다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나중에 조세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세금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소득과세, 그 다음에 소비과세, 재산과세입니다. 법인과세는 아까 말했듯이 소득과세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국세는 대체로, 소득과세는 대체로 국세입니다. 반면에 재산과세는 대체로 지방세입니다. 대체로 소비과세는 이제 반반으로 나눕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세입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지방세입니다.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중앙정부는 소득과세를 근간으로 하면서 간접과세로 보충하는 형태. 그 다음에 지방정부도 재산과세를 근간으로 하면서 이제 소비과세로 보충하는 형태. 이렇게 이제 세목 그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조세들이 갖는
조세 재분배 효과입니다. 그래서 적정 분배에 있어서 조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정 분배, 지금 바로 이어서 나누는 지출도 중요하지만 수입 측면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결국 그 나라의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냐 하는 것은 그 나라 과세 조세 구조를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면 간접과세의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럼 이 나라는 굉장히 소득 불평등이 심하구나. 그리고 소득과세가 굉장히 누진율이 약합니다. 이 나라도 되게 불공평한 사회구나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재산과세에서 우리나라는 이전과세가 너무 비싸고 보유과세가 쌉니다. 이 나라는 정말 그 신분이동이 정말 힘든 정체된 그런 사회구나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선진국 가보면 거꾸로예요. 선진국은 간접과세가 굉장히 약하거나 아니면 세더라도 환급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굉장히 정의롭구나. 그 다음에 소득과세가 굉장히 누진율이 강합니다. 그 최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떼거든요. 정의로운 사회구나. 그 다음에 재산과세도 이전과세보다 보유과세가 높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은 딱 조세 제도를 보면 극명하게 나옵니다. 그 나라도 빨리 이 조세 제도를 후진국형 조세 제도에서 빨리 선진국형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세 저항. 특히 뉴스에 많이 나온 것처럼 강남에 무슨 집 가진 사람들, 몇십억 집 가진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 조세 폭탄, 세금 폭탄 이러면서 막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제도에 손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에 손댈 수 있는 그런 호기를 놓쳤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이제 너무 사회가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국가 주도적으로 이걸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 때 이걸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시기를 놓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출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지출은 지금 이제 아까는 이제 적정 분배를 할 때 세금을 갖고 했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지출, 나라에서 돈을 배분을 통해서 이제 적정 분배를 할 수 있는 건데, 지출의 재분배 효과, 지출 가운데 둘로 나누면 이제 복지 지출이 있고 일반 지출이 있습니다. 복지 지출은 말 그대로 복지에다 쓰는 거고, 일반 지출은 복지를 뺀 나머지 뭐 교육이나 일반 경제나 뭐 이런 데다 쓰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복지 지출의 재분배 효과는 우리가 말하는 그 3대 복지 3대 항목,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여기다가 쓰는 돈, 이거는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재분배 효과가 커집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척도, 그 나라 예산 구조를 볼 때 그 나라의 사회복지비 비중이 얼마나 되냐, 서유럽, 북유럽처럼 한 40%, 50%가 복지비냐, 우리나라처럼 한 20%밖에 안 되냐, 이걸 보면 금방 알거든요. OECD 제국 가운데 역시 상위 그룹에 있는 나라들은 일단 복지비 비중이 커요. 북유럽, 서유럽. 물론 미국, 일본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역시 복지 지출이 왜 그렇게 비중이 크냐, 역시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지출이 비중이 큰 겁니다. 그러나 이런 복지 지출에 드는 비용은 그럼 누가 내느냐, 이걸 볼 때도 이제 소득과세로 할 경우가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간접세로 할 경우는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원이 소비과세보다는 소득과세로 가야 된다, 이 얘기죠. 우리나라처럼 소비과세가 우선이 아니고 선진국처럼 소득과세로 갈 때 훨씬 더 재분배 효과가 크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복지를 뺀 여타 일반 지출, 그걸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 민간과의 경합성이 낮은 공공재라고 하더라도 그 공급을 확대하게 되면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의 그 경합이 있는 주택, 교육, 보건 이런 것도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공공재 가운데 그 완전히 독점적인 게 있잖아요. 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독점적입니다. 그러나 교육, 보건, 주택 이런 것은 이제 독점성이 조금 약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KTX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경합성 정도를 봐가지고 경합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경합성이 낮다는 건 독점적이 높은, 그러니까 이제 독점적이 높은 이런 경우에 이제 공급 확대는 확실히 재봉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약간 경쟁이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이런 가치제도 주로 이제 그 혜택은 저소득층이 받다 보니까 재봉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 뭐 도시 재개발, 우리가 뭐 용산 재개발 이런 재개발 사업은 주로 그 차익이 고소득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역진적입니다. 선진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양도소득세 개념을 해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정부에서 다 환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고소득층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살던, 용산에 살던 땅 주인들, 세입자들은 다 철거당하고 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개발한 그 이익은 고소득층한테 어마어마한 수십조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환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후진국과 이게 바로 그런 차이죠. 선진국 이런 게 전혀 이제 완전히 환수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의소득세라고 하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있습니다. 부의소득세, 이거는 일정 수준 소득 이하일 경우에 그 수준의 미달액을 조세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소득, 우리가 이제 연말에서 4인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하 되는 사람들한테는 조세를 돌려주는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부의 소득세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이제 돌려준다고 하는 형태로 볼 때는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런 수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이 그 소득 재분배 지표입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소득 재분배가 잘 되어 있냐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소득 재분배 지표를 우리가 이제 볼 때 문제점이 뭐냐면 귀속 소득의 이게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귀속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택 거주비, 내가 집값을 예를 들면 전세 월세를 산다고 할 때 1년에 사는 비용이 예를 들면 뭐 1,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집에 산다 그러면 1,500만 원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자택 거주비. 그다음 의무교육.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지금 초, 중,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12년 무상교육이에요. 이런 무상교육에 대한 그 비용이 반영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민소득이, 선진국들은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이라고 치더라도 이런 의무교육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까지 반영을 시키면 사실은 6만 불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진료, 지금 뭐 코로나 같은 거 무상진료, 그 다음에 뭐 무료 식사 이런 것처럼 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발생하는 소득이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지표를 이제 활용하는데, 지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참 유용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회 현상을 수치로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나 또 문제는 뭐냐면 지표만 갖고는 또 다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경제 지표만 갖고는 사회적 상황을 잘 모른다는 문제가 있어 갖고, 그래서 나온 것이 사회 지표였습니다. 지표만 갖고도 문제가 있다. 특히 경제 지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회 지표로서 그 문제점을 보완했던 겁니다. 이런 지표는 말 그대로 사회 현상을 수치로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지표다, 가리키는 표지다, 지표다 이렇게 말한 거, 영어로 말하면 인디케이터다 말한 겁니다. 그런 지표 가운데 특히 표준화된 지표를 지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덱스다. 지표 가운데서도 특히 많이 쓰는, 이런 주가 지표 안 합니다. 주가 지수, 물가 지표, 물가 지수, 물가도 지표이긴 한데 주가도 지표이긴 한데 이런 것들은 그 계량화가 너무 정량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이런 것들은
지수라고 말하면 지수 말한 거고, 또 개수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개수는 코에피션트입니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숫자. 그러니까 지표나 지수는 그냥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개수는 두 개. 예를 들면 두 개를 가지고 서로 상관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수치, 그걸 우리는 개수다. 그래서 코에피션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전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득 재분배 지표를 볼 수 있는 것이 한 4가지 정도입니다. 첫째가 로렌츠 곡선과 진위 계수입니다. 자, 로렌츠 곡선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초중고등학교 때 이미 배웠죠. 자, 이 X축에다가 소득의 누적, X축에다가 인구의 누적, Y축에다가 소득의 누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0에서부터 여기 5천만까지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득의 누적은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요 직선, 요 하늘색, 요 직선으로 됐을 때, 그, 모든 전 국민 5천만 명의 소득 수준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아. 예? 아주 평등한 그런, 적정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사회의 통계를 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요런, 빨간색, 요런 곡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런 곡선을 로렌츠 곡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렌츠 곡선. 어느 나라도 이렇게 직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이나 쿠바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자기들은 아주 평등한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본주의 국가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나옵니다. 이런 곡선을 우리는 로렌츠 곡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렌츠 곡선. 그러니까 가계의 누적비에 대한 소득의 누적비, 요거를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비율을 이제 진위 계수다. 진위 계수는 요 전체 삼각형 면적분의 요 A 부분, A 플러스 B를 A 플러스 A를 A 플러스 B로 나눈 비율, 그거를 진위 계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위 계수, 진위 계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진위 계수는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로렌츠 곡선과 대각선 삼각형 면적, 삼각형 면적에 대한 호의 면적의 비, 요걸 우리는 진위 계수다. 진위 계수는 이와 같이 소득과 인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진위 계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대표치로 보는, 대표치, 통계치로 보는 거죠. 분위계수라고 합니다. 10분위와 5분위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정확히 보면 10분위 분배율은 하위 4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계층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 이게 바로 10분위 분배율이고, 5분위 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비. 이걸 5분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평등한 사회라고 그러면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이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의 2배가 되겠죠. 그게 2가 될 것이고, 완전 평등한, 불평등한 사회면은 한 사람만이 모든 소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0이 될 겁니다. 하위 40%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5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평등하다면 1대1이 돼갖고 1이 될 것이고, 완전히 불평등하다 그러면 위에서 다 가지니까 무한대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애킨슨 지수입니다. 이거는 실제 소득 분배와 이상적인 비율을 나눈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에 대한 실제 비율. 그것도 그러니까 아까 진위 계수가 조금 비슷하죠. 이상적인 게 바로 그 삼각형이라면 그 다음에 그 진위 계수는 그
호면적의 비율이니까 어쨌거나 실제 소득 분배에 대한 이상적 소득 분배 비율, 요거를 애킨슨 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득 분배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득 분배의 그 기초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어떤 게 그 적정 분배냐, 그 기준이 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분배, 그러니까 수입적인 그런 수단이 있었고, 지출적인 수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사이가 얼마나 정의로운 최적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러한 적정 분배를 이루는 수단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당장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보면 다음 주에는 이제 지출 측면에서 사회보장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지출 측면에서 이제 정부 지출 예산 제도를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지출이 얼마나 경제적 효율적으로 되고 있느냐 그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10주와 11주는 이제 수입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세 정의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거 2주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주는 이제 재정적 이론들을 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목이라고 하는 사회와 경제, 다시 말하면 공공경제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결국은 적정 분배라고 하는 최종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이제 수단들을 이제 하나씩 나눠서 공부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